세상에는 간혹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 속에는 지상세계와 같은 또 다른 지하세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뛰어난 과학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지하세계로 통하는 입구는 남극과 북극 각각 하나씩 존재하며 그 문은 1년에 3번만 열린다. 하지만 문이 자연적으로 열리는 것은 아니며 지하인들의 통제하에 개방되는 형식이기에 언제든지 입구가 생성될 수 있다. 이는 자신이 지하세계를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주장입니다. 이렇게 보통 지구 공동설 하면 이에 관한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는 없고 고작 경험담이 다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늘 다뤄볼 사건은 실제 지하세계에서 사진까지 촬영하고 또 거기서 지상과 통신까지 성공했던 한 군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영웅 리처드 버드 장군이 겪은 지하세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46년 2차 세계대전 이후 당시 미국과 소련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표면적인 이유로부터 본인들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분야에서 각자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소련으로부터 지리적 우세를 선점하기 위해 북극 대륙을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 판단, 대대적인 북극 조사를 위해 하이점프 작전을 시행하게 됩니다. 하이점프 작전이란 말 그대로 북극과 남극의 양극점을 뛰어넘는다는 의미로 목적은 비행기로 양극의 상공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전 당일 1946년 2월 19일 당시 작전의 지휘를 맡은 리처드 버드 소장은 탐험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미국 알래스카 기지에서 이륙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임무 내용은 알래스카 기지에서 출발하여 곧바로 북극점 상공 2,900km의 거리를 통과한 다음 다시 유턴하여 기지로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침 06시 20분 리처드 버드 소장은 베이스 캠프에서 이륙합니다. 06시 30분 연료 상태 좋고 모든 엔진 정상적으로 작동 중. 08시 난기류 발생. 고도 2,700피트에서 2,000피트로 하강한다. 08시 40분 땅 밑에 무언가 이상한 게 보인다. 광활하게 펼쳐진 북극 빙하 위에 노란색으로 그어진 선 같은 것들이 드문드문 관찰된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자세히 확인하겠다. 09시 10분 긴급 상황. 안개로 인한 화이트아웃 발생.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고 나침반이 불안정하게 움직인다. 고도도 서서히 떨어지는 중이다. 그렇게 버드 제독은 알래스카 기지에 비상선언을 한 뒤 모든 걸 포기하려던 찰나, 그 순간 눈앞의 안개가 사라지며 환한 햇빛이 그의 시야에 비추옵니다. 그리고 창문 밖을 내다본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09시 13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빙하로 덮여 있어야 할 북극 지역이 마치 열대지대처럼 물창한 정글숲이 펼쳐져 있다. 계기판의 온도는 영하 30도에서 섭씨 20도까지 상승했다. 처음 버드 제독은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자신이 환각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 눈부터 의심했지만, 그와 동승했던 통신병도 이에 놀란 모습을 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09시 42분 현재 우리 눈 아래에는 꼬불꼬불한 수많은 강줄기가 보이고 저 멀리에는 무수한 산맥들이 보인다. 이곳에서 비행한 지 29분이 지났다. 이것은 환각이 아니다. 10시 우리는 작은 산맥을 지나 계속해서 북쪽으로 향하고 있다. 여전히 작은 강과 개천들이 보이고 초목이 우거진 골짜기가 줄을 잇고 있다. 10시 5분 잠깐, 땅에 동물처럼 보이는 이상한 물체가 확인된다. 고도를 1,400피트로 낮춰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보겠다. 코끼리인가? 아닌 것 같다. 코끼리보다는 매머드처럼 보인다. 어미와 자식 2마리인 것 같다. 이 사진이 당시 리처드 버드 제독이 촬영한 2개의 이상 물체 사진입니다. 사진을 확대해보면 이 물체는 갈색 털로 덮여있고 또 매머드의 주요 특징인 하얀 큰 송곳니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버드 제독은 더욱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11시 10분 갑자기 계기판이 고장났다. 그리고 저 멀리서 알 수 없는 비행체 2대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중이다. 마치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혹시 저들도 우리를 지하세계로 유인했던 건가? 이렇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 때, 그때 그들의 비행체 주변으로 커다란 안개가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안개? 아까 여기 올 때도 저랬었는데? 혹시 저 안개가 이 세계의 입구인가? 그리하여 버드 제독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비행기를 안개 속으로 내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진입하자마자 한순간 안개가 사라지며 원래 그들이 비행하던 북극 상공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후 버드 제독은 무사히 알래스카 기지로 귀환했지만 그는 곧바로 상급부에 호출되어 통신 내용의 진위에 대한 심도 깊은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버드 소장이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었기에 미국은 해당 보고를 1급 기밀로 분류하게 되죠. 단지 극히 일부의 정보만이 언론사로 흘려졌고 사건의 진상은 어둠 속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약 10년이 지나 1956년 1월 미국은 새로운 극지 탐사 남극 딥프리즈 작전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의아한 건 이번 임무의 지휘관도 저번 북극 탐사와 마찬가지로 리처드 버드 제독을 임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미국이 그를 지휘관으로 임명했을까요? 아마 미국도 어느 정도 지하 세계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버드 제독은 남극 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한 번 지하 세계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비행기가 자동으로 땅에 착륙하여 지하에 살고 있는 지하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하 세계에도 넓은 바다가 존재하며 해변에는 지하인들이 거주하는 집이 늘어져 있다. 그곳에 사는 대부분의 지하인들은 키가 4m에 육박하는 거인들이었지만 알자르 인종이라고 하는 우리와 비슷한 크기의 인간도 존재했다. 또한 그들이 타는 배는 원시적인 통나무 배가 아니라 대형 크루저와 같은 거대 선박의 몇 배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배도 있었다. 이것으로 지하인들의 문명은 지상 세계와 맞먹거나 혹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고도의 문명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가 리처드 버드 제독이 경험한 지하 세계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버드 제독이 주장한 지하 세계의 입구가 어쩌면 지구가 아닌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웜홀일 수도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UFO 목격담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일본의 대표 항공사 재팬 에어라인즈의 한 기장이 증언한 UFO 조우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986년 11월 17일 오후 5시 당시 기장 테라우치 겐주, 부기장 토시토 다카노리, 엔지니어 추무라 요시오 이 세 사람은 파리에서 도쿄로 향하는 일본 항공 1628편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들은 미국 알래스카주 상공 고도 32,000피트를 지나던 중에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관제센터, 현재 저희 화물기 하방 600m 아래 알 수 없는 빛 2개가 보입니다. 바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항공기인가? 정확히 식별은 안 되는데 저희와 동일한 속도,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빛이 보인다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 소장님한테 전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상함을 느낀 다카노리 부기장은 급히 앵커리지 항공관제센터에 문의했는데 하지만 당시 관제소장의 응답은 지상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였습니다. 참고로 테라우치 기장은 전직 전투기 조종사로 10,000시간 이상의 비행 경험을 가진 매우 유능한 파일럿이었습니다. 때문에 야간 시야 훈련 또한 수도 없이 받았던 터라 그가 상공에서 식별이 불가능한 건 없었을 뿐더러 없는 빛을 잘못 봤을 리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부기장과 엔지니어도 함께 목격했고요. 테라우치 기장은 이때부터 이것이 UFO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자신의 필름 카메라로 물체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엔지니어는 물체를 마치 뛰어노는 2마리의 새끼곰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약 7분가량 일본 항공기와 평행하게 비행하던 UFO는 갑자기 순식간에 화물기 150m 근처까지 상승해왔고 그것은 충돌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이상한 접근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UFO의 빛은 엄청나게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역추진을 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빛은 조종실을 환히 비출 만큼 강했고 당시 얼굴에 약간의 열기까지 느껴졌습니다. UFO는 마치 우리를 선도하듯 함께 나란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체의 크기는 각각 DC-8, 여객기의 크기와 비슷해 보였고 정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앙부는 새까맣고 좌우는 무수한 노즐 다발에 덮여 있었는데 거기서 하얀 빛을 분출하고 있었어요. 빛이 강할 때는 마치 숯불처럼 불꽃이 튀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테라우치 기장이 당시의 상황을 조종석 시점에서 묘사한 그림입니다. UFO는 3분가량 항공기를 선도하듯 대형을 유지하다가 이후 좌측 40도 방향으로 꺾어 빠른 속도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UFO가 접근한 3분 동안 지상과의 교신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시적으로 통신 장치가 마비된 것인지 아니면 관제소에서 고의로 차단한 것인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UFO가 사라진 후 모든 통신 장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후 약 10분이 흘러 처음 두 UFO가 사라진 방향에서 또 한 번 의문의 빛이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의 빛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이 역시 동일한 고도, 동일한 속도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처음에 나타난 두 대 UFO가 이 거대한 외계선에서 보내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치 대형 항공모함 두 척을 맞대고 쌓은 것 같은 구체 모양의 우주모함이었어요. 보잉 747기 길이의 수십 배에 달하는 정말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현장에 있던 엔지니어 츠무라 요시오가 그린 우주모함 스케치입니다. 부기장은 다시 한번 앵커리지 관제센터에 확인해봤지만 여전히 그쪽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답변. 이에 테라우치 기장은 항공기의 기상 레이더 거리를 최대 20마일로 설정했고, 그러자 정확히 동일한 방향으로 약 7마일, 10km 떨어진 곳에 녹색으로 비치는 거대한 물체가 레이더에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란 기장은 관제센터와 연락을 취하며 고도를 1200m 내려 360도 선회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가 방향을 틀자 우주모함은 다시 그들을 뒤따라 붙었습니다. 그 시각 관제센터에서는 지금도 육안으로 보입니까? 전투기를 날려서 확인해볼까요? 라고 말해왔지만 테라우치 기장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만약 고도로 발달한 우주선이었다면 우리가 어떠한 대응 액션을 취했을 때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확인 비행선이 당장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안전상 전투기 발진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항공관제센터는 당시 일본 항공기와 교차된 코스를 날고 있던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기에게 근처 UFO가 육안으로 보이는지 확인해달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하지만 UA기의 답은 아무런 비행 물체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테라우치 기장은 UA기와 자일기가 서로 엇갈릴 시점에는 이미 우주모함은 사라져버린 후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UA기가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는 무려 UFO가 나타나고 30분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오후 6시 20분 잘 1628편은 앵커리지 국제공항에 무사히 착륙하게 됩니다. 하지만 착륙 직후 기장을 포함한 비행기 탑승자 3사람은 미 연방항공국 FAA 보안관리팀에 의해 심도 깊은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알 수 없는 불빛은 확실하게 보였고 기내의 레이더에도 표시됐으니까 어떠한 비행 물체가 존재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당시 앵커리지로 착륙하기 위한 데이터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타라우치 기장은 앞을 봐 라고 말했습니다. 파란색 비스무리한 두 개의 빛이 상하로 흔들리듯 보였어요. 기장이 말하는 우주모함인지의 여부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오로라가 보이는 시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와인을 실은 화물기이기 때문에 승객은 없었습니다. 역에 끼었다면 더 많은 목격자가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이때부터 언론은 갑자기 테라우치 기장을 비판하며 UFO를 본 것은 허상이라고 부정적인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의 신빙성을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키포인트, 바로 정말 UFO가 레이더에 포착되었는가 인데요. 분명 테라우치 기장의 말에 따르면 관제센터의 지상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교도 뉴스의 기사에 따르면 UFO로 보이는 물체가 당시 지상 레이더에도 포착되었다 라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약 2개월이 지나 교도 뉴스는 이전의 보도와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으로 그런 적이 전혀 없었다고 정정 보도를 한 겁니다. FAA 역시 조사 결과 실제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고요. 또한 이 항공우주 전문가 필립 제이 클라스 박사는 이 두 개의 UFO가 사실 화성과 목성을 착각한 것일 수 있다고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화성과 목성이 이 아기곰처럼 항공기를 쫓아오지는 않죠. 또 기내를 비출 만한 강한 빛도 발산하지 않고요. 이에 사람들은 은밀한 거대 단체가 해당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회의적인 찌라시를 뿌린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생각보다 언론 플레이는 사람들에게 잘 통했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기에 사건은 흐지부지 잊혀져갔습니다. 그 사이 테라우치 기장은 사건의 책임으로 지상직으로 좌천을 당했고요. 그런데요,
사건 후 약 15년이 지난 2001년 갑작스런 한 남성의 등장으로 인해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2001년 5월 9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UFO 디스크로저 프로젝트. 이는 당시 군, 기업, 정부 관계자 20명을 대상으로 한 공개 청문회였는데요. 여기서 86년 일본 항공 사건의 진실을 폭로한다는 증언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는 바로 사건 당시 미 연방항공국 사고조사팀의 부서장 존 켈러헨이라고 하는 남성이었습니다. 그가 청문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당시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자 앵커리지 관제소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이 떠들썩한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상부로부터 조사 중이라 답하라는 지시를 받고 관제소로 명령을 하달한 다음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FAA 기술센터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촬영한 모든 비행 데이터의 음성 녹음 및 레이더를 녹화한 영상입니다. 당시 관제사들 간의 대화 기록에 따르면 일본 항공기의 11시, 1시 방향에 UFO가 레이더에 포착되었으며 이는 민간 항공기나 군용기가 아니라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후 FBI, CIA를 포함한 과학조사팀이 파견돼 사건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들은 우리의 모든 데이터를 압수했지만 다행히 우리는 원본을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중 한 명은 이 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 회의를 가진 적도 없는 것이다. 라고 모든 참석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그가 청문회에서 주장한 내용은 대략 이 정도입니다. 그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냐고요? 글쎄요, 굳이 그가 그럴 이유가 있었을까요? UFO를 목격했던 기장부터 당시 청문회에 모인 20명의 고위 인사들까지 모두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명예를 잃으면 잃었지 폭로를 한다고 해서 이들이 얻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 항공 UFO 조우 사건, 여러분 모두 한 번쯤 이런 상상 해보셨을 겁니다. 과연 이 드넓은 우주 어딘가에는 우리와 같은 또 다른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까? 만약 그렇다면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모습, 비슷한 생각을 하며 살고 있을까? 호기심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이렇듯 먼 옛날 고대부터 우리는 미지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두려움과 동시에 무한한 호기심을 느껴왔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우주는 태양신과 같은 종교적인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면 현재의 우주는 조금 외롭고 쓸쓸한 공간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간혹 먼 외계 행성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올 때면 모두가 한마음으로 혹시 거기에는 누군가 살고 있지 않을까? 혹은 살진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하곤 합니다. 가까운 우리 은하 내에서 지구와 비슷한 외계 문명이 발견됐다.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오늘은 우리의 이런 바람을 정말 현실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 최근 발표된 놀라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 2021년 12월 25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허블 우주망원경을 대체하기 위해 막대한 임무를 지고 우주로 발사됐습니다. 허블 망원경 대비 약 100배 이상의 성능을 자랑하는 이 제임스 웹은 2022년 7월 첫 임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많은 외계 사진을 지구로 보내왔는데요. 그런데 이 제임스 웹, 사진도 사진이지만 더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외계 행성의 대기 상태를 상당히 높은 정확도로 분석해낼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위대한 기능 덕분에 임무 시작 불과 1년 만인 2023년 9월 천문 탐사 역사상 최초의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지구에서 120광년 떨어진 K2-18b라는 행성에서 생명체의 존재를 시사하는 잠정적 증거를 포착한 건데요. 나사의 발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적색외성 K2-18을 공전하고 있는 K2-18b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잠정적 증거가 발견됐다. K2-18b의 크기는 지구의 약 9배에 달하며 행성 전체가 바다로 채워진 일명 하이션 플래닛이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보내온 K2-18b 행성의 대기 성분 분석에 따르면 메탄 이산화탄소와 더불어 디메틸설파이드가 확인된다. 이러한 소식에 전 세계 과학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고요? 바로 이 행성의 대기 성분 중 디메틸설파이드라고 하는 유기화합물 때문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 환경과 비슷한 외계 행성을 찾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가령 그곳에 산소, 수소, 이산화탄소, 메탄 이런 게 존재한다고 해서 꼭 거기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그렇진 않습니다. 행여나 지구랑 비슷한 행성이 아니라 완벽히 똑같은 제2의 지구를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적절한 환경만 갖춰지면 이 생명의 탄생은 자연스레 따라오는 걸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무조건 탄생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또 다른 외계 생명체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K2-18b에서 발견된 디메틸설파이드가 뭔데? 네 말대로면 그 디메틸설파이드인가 뭔가 그것도 그냥 지구랑 비슷한 환경 성분에 불과한 것 아니야?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환경 성분은 맞는데 이 디메틸설파이드, DMS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지구에서는 오직 생명체만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있는 플랑크톤 아시죠? 지구에서는 이 대부분의 DMS가 이 해양 환경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에 의해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외계 행성에서 DMS가 검출됐다? 그것은 이미 그곳에 생물학적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K2-18b 행성은 행성 전체가 바다로 채워진 하이션 플래닛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혹시 이곳에는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번 제임스 웹 망원경이 외계 생명체를 발견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아니요, 아직까지 100% 확신하기는 이릅니다. 디메틸설파이드가 검출됐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번 제임스 웹으로 관측한 적외선 스펙트럼이 꼭 디메틸설파이드만 신호를 남기는 게 아니라는 건데요. DMS 외에도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메탄과 같은 다양한 화학 성분들도 흔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제임스 웹 분석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DMS라고 하는 이 화합물이 지구에서는 생명체에 의해서만 만들어지지만 외계에서는 또 모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방식으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나사는 이러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K2-18b 행성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관측에서는 다른 성분 없이 오직 디메틸설파이드만 검출되는 특별한 파장에서 관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간은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 합니다. 만약 그때도 DMS가 검출이 된다면 사실상 외계 생명체는 존재한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성 전체가 푸른 바다로 둘러싸인 K2-18b. 이곳은 정말 우리가 상상 속으로만 그리던 해저 세계, 미지의 생물들이 넘쳐나는 하이션 플래닛이었던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천문 탐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과연 이 넓은 우주 어딘가에는 우리가 아닌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까? 만약 그렇다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호기심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이렇듯 먼 옛날 고대부터 우리는 미지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동시에 무한한 호기심을 느껴왔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우주는 이 태양신과 같은 종교적인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면 현재의 우주는 조금 외롭고 쓸쓸한 곳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외계 생명체의 증거라 불리는 화성에서 발견된 기묘한 물체 4가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성에 등장한 다람쥐. 지난 2012년 나사의 화성 탐사선이 보내온 사진에서 마치 도마뱀이나 다람쥐처럼 보이는 기이한 생물체 하나가 포착됐습니다. 해당 사진은 대중매체를 통해 빠르게 입소문을 타며 이 세상을 발칵 뒤집었는데요. 사진을 본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정말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기라도 하는 걸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음모론이 제기됐습니다. 첫째, 화성 사진이 전적으로 지구에서 촬영된 것이다. 둘째, 화성에는 이미 다람쥐와 같은 토착 생물이 살고 있다. 셋째,
나사가 화성에서 이 비밀리에 동물을 사육해온 것이다. 즉 연구원들은 화성의 대기 환경에서 이 정말 동물의 생존이 불가능한지 확실히 테스트해보고 싶었을 것이고, 동물보호단체 페타와 법정에서 맞서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연구를 비밀리에 진행했을 거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람쥐와 같은 포유류가 영하 80도에 육박하는 화성의 표면에서 생존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화성에 흩뿌려진 수많은 암석들 중에서 그중 몇 개가 우리에게 친숙한 물체로 보이는 것은 그닥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의 눈과 뇌는 생각보다 주관적이다. 파레이돌리아 현상, 우리말로 변상증이라고 하는데,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나 연기 같은 불규칙한 형상을 마치 패턴이 있는 것처럼 인지체계가 착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당 물체가 정말 다람쥐로 보이시나요? 화성에서 동물이 발견된 건 이번 다람쥐뿐만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토끼. 지난 2003년 7월 화성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는 이 화성의 물의 흔적을 찾겠다는 큰 임무를 가지고 지구에서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이라는 긴 비행 끝에 마침내 화성에 도착한 오퍼튜니티. 그런데 지구를 맞이한 건 여느 평범한 암석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진은 2004년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가 착륙 직전 화성 상공에서 찍은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정체모를 2개의 길쭉한 물체. 사진을 본 사람들은 이 모습이 꼭 지구의 토끼와 비슷하다며 화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온갖 음모론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곧바로 사진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시작했고, 미국 지질조사국 연구원 제프 존슨과 그의 팀원들은 해당 물체에 대해 조심스러운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토끼처럼 보이는 물체는 착륙선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 물체의 색상이 탐사 로봇의 에어백의 색상과 비슷하다. 이렇게 연구원들도 다만 이것은 추측일 뿐 정확히 어디서 온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토끼가 더욱 미스터리로 남게 된 이유는 연구원들이 분석을 위해 고해상도로 이미지화하는 과정에서 물체가 최초의 발견 위치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건데요. 착륙선의 일부가 옅은 바람에 날아가기라도 했던 건지 해당 토끼에 대한 비밀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젤리도넛. 지난 2013년 화성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가 같은 장소에서 시간 간격을 두고 찍은 2장의 사진을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물체가 12일 후에 찍은 2번째 사진에서 갑자기 나타난 건데요. 최초 발견 당시 오퍼튜니티 수석조사관 스티브 스콰이어스는 해당 물체의 구성 성분이 화성에 있는 그 어떠한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음모론자들은 열광했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화성에 외계 생명체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나사는 그저 암석일 뿐이라며 이 생명체는 절대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물체는 큰 암석에 붙어있던 작은 암석이 오퍼튜니티 바퀴에 의해 부서진 것이다. 그리고 그 바퀴에 끼어져 현재 지점까지 옮겨진 것이다. 이에 우주생물학자 론 조셉은 이 사진 속 물체가 암석이 아닌 생명체라고 주장하며 이 연방판사에게 나사를 상대로 철저한 조사 명령을 내려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암석이 아닙니다. 물체는 생물학적 유기체로 추정되며 버섯과 곰팡이와 같은 균류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 근거로 2개의 사진 중 먼저 찍힌 사진에서도 이미 같은 위치에 작은 곰팡이가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성의 기상변화로 인해 이 습기에 노출된 포자가 12일간 급격하게 성장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는데요. 또한 조셉은 이 지능이 낮은 침팬치나 원숭이도 12일 전에 없던 것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면 한 번은 다가가서 살펴볼 것이라며 나사를 향해 다소 원색적인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이한 생김새로 인해 화성의 젤리도넛이라 불리는 정체불명의 물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곳곳에서 발견되는 쓰레기 조각. 지난 2011년 이 화성의 표면을 촬영 중이던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의문의 반짝이는 물체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크기 약 1.5cm. 확대해서 보면 이 마치 찢어진 비닐 조각처럼 보이는데요. 나사는 이번에도 이 물체가 우주선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에 음모론자들은 왜 매번 이상한 조각만 발견되면 이 탐사 로봇의 일부라는 식으로만 일관하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주선이 이렇게 너덜너덜 쓰레기가 떨어져 나올 만큼 대충 만든 물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새로운 광물 중 하나일 수 있다. 이 안에 어떤 원소들이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비닐 조각같이 생긴 물체는 2021년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에 의해 또 한 번 발견됐습니다. 해당 비닐은 이 앞전의 비닐보다 조금 더 크고 마치 무언가에 눌린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연구팀은 퍼서비어런스가 화성에 착륙하던 날 그때 떨어진 열 담요 조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체가 반짝이는 호일 조각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온도를 제어하기 위해 로버 외부에서 사용된 열 담요 조각의 일부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탐사선이 착륙했던 위치와 물체와의 거리 차이가 무려 2km나 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나사에서도 굉장히 놀랍다고 말하며 물체가 이후에 바람에 날려가기라도 했던 건지 정확히 그곳에 어떻게 도달한 건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화성에서 발견된 이 모든 물체들이 단지 우주선에서 떨어진 지구의 쓰레기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가 됐든 화성에서 지구의 쓰레기를 발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또 한 번 우리 인간에 대해 경외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놀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다뤘으면 하는 주제나 이 영상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